경알못을 위한 경제와 친해지기, 오늘은 네 번째 시간 통화정책 이야기입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린다, 내린다, 돈을 푼다, 유동성이 많다,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다, 긴축정책 쓴다, 양적 완화를 한다, 테이퍼링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전부 다 통화정책 이야기죠. 오늘은 이 통화정책의 핵심이 되는 통화, 그리고 통화정책,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먼저 이 통화 또는 어떤 경우는 화폐라고 부르고 또 우리가 손쉽게 그냥 돈이라고 부르는 것, 이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근데 우리가 그냥 돈이라고 하면 내가 갖고 있는 돈,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그건 내 지갑 안에 있는 돈 또는 나의 자산, 이런 건데, 이 경제에서 이야기하는 돈, 화폐, 통화라고 하는 거는 그런 돈은 아니고 조금 다른 의미의 돈입니다. 가령 이제 제가 경제 데이터를 보다 보면 우리나라 GDP가 1년에 2천조 원이 넘는다고 해요. 근데 저는 1조 원 넣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의 자산, 이런 거하고 다르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돈, 화폐, 이거는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할 때 그 돈이 아니고, 경제가 돌아가는데 이만큼의 돈이 필요하다. 그리고 경제 전체적인 맥락에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이 돈을 갖고 움직이는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거 중앙은행이 하죠. 우리가 정책이라고 하면 통화정책, 그 다음에 재정정책이 있습니다. 재정정책은 우리나라 같은 기재부가 핵심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재무부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하는데, 미국의 중앙은행은 연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나라는 한국은행, 대부분의 나라가 이제 무슨 은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일본은행, 유럽은 유럽중앙은행, 중국은 중국인민은행,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중앙은행들이 하는 통화정책을 보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돈의 양이나 가격을 움직인다. 그래서 그 결과로 경제가 성장하게 하고 고용이 증가하게 하고 또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또는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킨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정책을 우리가 통화정책이라 합니다. 이 자체로는 좀 말이 애매하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 없죠. 돈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물론 돈을 좋아하는 정도는 다 다르겠습니다만 돈을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주겠다고 하면 사람들이 일을 하겠죠. 일을 하면 경제는 성장을 합니다. 또는 물가가 너무 올라가서 경제활동을 좀 둔화시키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물가를 떨어뜨려야겠다. 그러면 돈을 구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이 안 구해지는데 지금은 좀 쉬는 게 낫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의 양을 조절하는 걸로 경제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또는 돈의 양을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돈의 가격을 움직이는 거죠. 금리를 굉장히 높게 만들어 놓으면 지금은 돈 가지고 투자를 하고 내가 사업체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은행에 돈 맡겨 놓자. 이렇게 돈의 가격, 금리는 돈의 가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금리를 많이 올려놓으면 경제활동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또는 이제 금리를 아주 많이 낮춰놓으면 사람들이 내가 뭔 장사를 해도 한 2, 3%는 벌 것 같은데 금리가 제로네? 그럼 나 빌려서 장사 좀 해볼까? 이렇게 생각할 만큼 금리를 낮춰놓으면 그러면 경제활동이 왕성해 되겠죠. 반대로 또 이제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를 왕창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소비하고 물건 사재기하고 물가 올라간다는데 사재기 할까? 라고 사재기 하는 거를 포기하고 금리가 높은데 그냥 은행에 예금이 내두자. 이 돈을 은행에 예금해 놓으면 이쪽에 사재기가 줄어들면서 물가가 안정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건 돈의 양이나 가격을 금리를 움직여서 어떤 경제를 성장시키고 고용을 증가시키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 안정이라는 건 이런 건데요. 예전에 1929년 미국의 대공황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은행이 문제가 생겼대요. 은행이. 사람들이 은행 앞에 줄을 섰습니다. 지금은 그 이후로 예금보험공사라는 거 어느 나라든 다 있어서 은행이 문제가 생겨도 얼마까지는 보장을 해주죠, 국가에서. 근데 그때는 그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먼저 돈을 찾겠다고 은행에 줄을 선 거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게 은행이 아닌 경우에 국가가 보호해주는 예금을 보호해주는 그런 예금이 아닌 경우에는 줄을 서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
금융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돈을 중앙은행이 은행들한테 막 빌려주는 거죠. 돈 찾으러 오시는 분이 있으면 이 돈으로 다 돌려드리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 금융 시스템이 안정되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이 굉장히 강력한 정책이에요. 이걸 통해서 많은 걸 달성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나 미국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돈의 양을 조절하지는 않습니다. 중국은 돈의 양을 조절하는 게 훨씬 더 커요. 그 중국의 기준금리, 예전에는 중국도 금리를 올리고 낮추고 중국이 민은행이 중앙은행이 그런 행동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행동은 거의 하지 않고 지급 준비율이라고 하는 또는 이제 뭐 직접적으로 은행이 대출해 주는 걸 막는 이런 식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을 씁니다. 근데 이거는 경제학에서는 가장 오래된 논쟁거리이기도 합니다만 가령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해 쌀 수확량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쌀이 얼마 수확이 안 됐어요. 쌀의 양이 많이 모자랍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쌀값이 확 올라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쌀값이 올라가서 보통 사람들은 쌀을 덜 사고 다른 걸 더 사서 어떻게든 쌀이 부족한 걸 메꾸려고 하겠죠. 이런 식으로 양이 부족할 때 가격이 움직이는 게 자본주의 시스템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근데 사회주의는 쌀이 수확이 덜 됐어요. 그럼 사회주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배급 형태 아닙니까? 쌀이 모자라면 배급을 줄여요. 배급을 줄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줄이는 것이죠. 가격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는 게 아니고 사회주의 시스템은 양을 직접 조절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듭니다. 근데 자본주의는 양을 직접 조절할 수는 없으니 가격을 조절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아니 나는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게 자유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나는 비싸더라도 쌀을 많이 사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의 개인적인 자유를 의사결정하는 것을 못하게 막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 기본이기 때문에 가격으로 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연방기금금리 또는 뭐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낮춤으로써 사람들의 선택지를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이 중국은 이제 스스로 사회주의 경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뭐 예전에 이야기하던 사회주의하고는 많이 다릅니다만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형태에서는 지급 준비율과 같은 이거는 금리가 아닙니다. 은행에서 들어온 예금이 얼마나 시중에 풀려나가겠는가를 정하는 일종의 양적인 조절 장치인데 이걸 주로 이용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이 다르다라는 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도 미국은 경제가 델타 변이가 돌면서 경제가 좀 더 둔화될 위험에 대비해서 뭐 테이퍼링을 안 하겠대요. 그러면서 이제 장기 금리가 좀 떨어지게 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고 중국의 경우에는 지급 준비율을 낮춰서 돈이 좀 더 많이 돈의 양이 늘어나게 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다들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이 통화 정책은 누가 정하느냐? 누가 정하느냐? 우리가 선거로 뽑은 대통령이 하는 거냐? 선거로 뽑은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위원회 제도를 택합니다. 한 사람이 이게 금리라고 하는 게 돈의 양이라고 하는 게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큰 영향을 미치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그걸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걸 선거로 뽑은 사람이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가지고 결정하는 걸로 뭐 그런 식의 정책을 일반적으로 쓰죠. 미국의 경우에는 그걸 연방준비제도, 중앙은행이라는 거라고 연방준비제도라고 부르고 거기에 공개시장위원회, FMC라고 하는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에서 이 금리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은행 안에 금융통화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존재하죠. 이 위원회에서 7명의 금융통화위원들이 정책을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돈이라는 게 무엇인가라고 가보겠습니다. 통화정책이라고 할 때 무슨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냐.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도 정의함에 따라서 너무나 다르거든요. 가령 제가 갖고 있는 만원짜리, 500원짜리 동전, 만원짜리 지폐, 이거 돈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돈인데 내가 은행에 갖고 있는 예금, 이것도 돈이죠. 이체해서 내가 결제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돈입니다.
내가 신용카드를 갖고 있어요. 한 달에 200만 원 한도로 쓸 수 있는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이거 돈이죠. 바로 내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라는 게 이 전체가 다 돈인가?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씩 달라요. 이게 성격이 다릅니다. 옛날에는 이것만 돈이라고 봤습니다. 지폐, 현금, 동전, 그리고 중앙은행에, 일반은행 말고 중앙은행에 들어가 있는 예치금까지만 돈이라고 본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지금도 보는 통화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돈이라고 하면 신용카드는 빼고요. 신용카드는 빼고 은행에 있는 돈을 일반적으로 돈이라고 합니다. 그 돈을 M2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M2라고 이야기하는데, M2에는 뭐가 들어가느냐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 통화, 이거는 지폐, 동전, 그리고 중앙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돈들, 그 다음에 예금들, 이 수십, 출식 또는 요구불 예금, 이거는 곧바로 지금 당장 내가 이제 바꿀 수 있는 돈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이체시킬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정기 예금 이런 거 같은 게, 적금 이런 거는 지금 내가 적금 들고 있는 거를 당장 내가 뭐 하나 사고 싶어 가지고 이체시키려고 그러면 내가 손해보는 게 있죠. 왜냐하면 그동안 여기 이제 적립되고 있던 이자가 다 날아갑니다. 내가 만기까지 안 갖고 있으면 이자가 다 날아가요. 정기 예금 적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이자를 포기하고 내가 이거 결제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돈의 성격이 좀 다르죠.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 갖고 있는 현금, 지폐, 동전은 갖고 있어봤자 이자도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래하는데 제일 먼저 쓰게 됩니다. 요구불 예금, 이자가 조금 붙어요. 이걸 쓰고 나면 이자가 안 붙겠죠. 동전하고는, 지폐하고는 좀 다른 성격입니다. 거기다가 정기예금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자가 안 붙는 게 아니고 그동안 붙었던 이자까지도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 요거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1년, 2년 정도까지는 은행에 들어가 있는 돈까지도 전부 다 돈이라고 보자. 이걸 M2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경제에서 돈이 통하다, 화폐다, 돈이다 그러면 이 M2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면 됩니다. 은행 중심이죠. 은행 중심. 물론 은행만 관리하면 풍선 효과라는 게 생겨가지고 비은행 쪽에서 은행을 대출을 못하게 했더니 저축은행 또는 캐피탈 이런 데 가서 대출을 막 늘리는, 보험사 이런 대출을 늘리죠. 비은행권이 규모가 막 커지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중국의 경우에는 은행 중심의 금융정책을 씁니다. 비은행, 제2금융권은 가급적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중국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CBDC를 발행하는 것도 이 은행을 더 좁혀서 관리를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 CBDC를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 비은행 시스템은 상당히 많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중국이 하는 CBDC의 경우에는 그렇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하고 있는 거는 은행을 잘 관리하면 전체적인 한 나라의 통화가 잘 관리가 되도록 하려고 그러면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비은행 제도, 제2금융권을 아주 규모를 줄여놔야 되겠죠.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정책을 보면 거의 대부분 그런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엔트그룹의 IPO를 좌절시킨 것도 마찬가지고, 이 비은행권, 은행을 잘 관리하고 있는데 풍선 효과로 얘들이 커지면서 중국인민은행의 통화 관리가 실패하는 그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이쪽을 철저하게 누르고 있는 것이죠. 이쪽만 관리하는데, 은행 관리도 사실 CBDC를 쓰게 되면 훨씬 더 쉽게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행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CBDC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게 달러의 패권에 도전하는 국제 결제 통화 성격을 갖는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만, 그런 기능은 있습니다만 그런 기능이 핵심적인 기능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 중국 안에 금융 시스템을 중앙은행이 완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CBDC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양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요거는 오늘 키 테이크어웨이입니다. 테이크어웨이. 오늘 꼭 가져가셔야 될 것. 오늘 이걸 들으시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건 양적인 조절 정책도 있고 가격의 조절 정책도 있는데, 중국은 양적인 조절 정책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이나 미국은 가격 조절을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움직이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통화정책 이야기할 때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또 있죠. 이것도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화폐 수량설. 영어 단어로 M 곱하기 V는 P 곱하기 Y 또는 뭐 T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너무 좁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넓게, 그렇겠구나, 대충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이걸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시면 이게 M이 뭔지도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이걸 제가 M2를 기본으로 삼자고 했지만 M이 뭐냐도 기준이 너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 그 돈이라고 하는 돈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V는 뭐냐면 유통속도예요. 돈은 돌아야 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의 유통속도, 얼마나 빨리 도느냐, 그 돈이 사장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돈이 유동성 함정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돈이 그냥 금고에 가만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그 돈이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느냐가 돈의 양이라고 볼 때는 요 전체를 다 감안해야 됩니다. 돈의 유통속도까지 감안해야 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실물 경제는 P 곱하기 Y 또는 T예요. 100만 원짜리 물건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건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물건 하나가 있는데 그게 Y, 100만 원이다, P. 두 개를 곱하면 그 나라의 GDP는 100만 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건의 양과 가격을 따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PY입니다. 근데 이게 한 나라의 GDP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GDP. 자, 근데 이제 GDP가 가령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국이 2,000조예요. 2,000조 원의 GDP가 있는데, 이거 그만큼 거래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1년 동안 거래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인데, 거래가 일어나려면 우리 물물 교환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으로 거래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경제 내 돈이 얼마나 있었겠느냐. 2,000조 원의 돈이 있으면 이 2,000조 원의 GDP를 다 거래를 시켰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돈이 1원이 1년에 10번씩 돌아요. 손바꿈을 10번 했다고 치면 200조 원만 있어도 2,000조의 거래를 만들어줬겠죠. 그런 의미에서 M 곱하기 V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만큼의 GDP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만큼의 GDP가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1년에 돈의 양이 그만큼 회전을 한, 그러니까 2,000조의 실물 경제가 돌았다고 한다면 화폐 양 곱하기 회전 속도에서 2,000조 원 정도가 있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간단하죠. 개념적으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이걸 너무 깊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개념적으로 화폐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그러니까 경제 활동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폐가 증가해야 되겠죠. 화폐의 양은 증가 안 해도 사람들이 화폐를 열심히 유통을 시키면, 회전 속도가 증가하면 경제 양이 증가한 것만큼 돈의 양도 증가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정책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자, 경제 규모에서 물건의 양은 증가 안 했는데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근데 이 물가를 다시 떨어뜨리고 싶습니다. 돈의 양을 증가시켜주면 올라간 물가는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근데 돈의 양을 확 줄여버리는 거예요. 돈의 양을 줄여버립니다. 그러면 이것과 이것이 서로 맞으려 그러면, 물가는 이렇게 올라갔는데 돈의 양을 늘려주지 않아요.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러면 이 유통속도 V가 증가해가지고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낮춰버려요. 그럼 결국은 물가가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를 잡으려 그러면 금리를 올려야 된다. 금리를 올리게 되면 사람들이 돈을 은행에 넣어놓고 잘 안 꺼내 쓰겠죠. 금리가 높으면 사람들이 돈을 이제 은행에 넣어놓고 잘 안 꺼내 쓸 겁니다. V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대출을 억제해서 돈의 양 M도 증가 안 하게 되겠죠.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돈 빌려가려고 그러면 금리가 높으니까 사람들이 잘 빌려가려고 하지도 않고, 빌려주려는 사람들도 잘 안 빌려주려고, 그냥 은행에 예금만 넣어놓으면 되죠, 뭘. 이렇게 하게 되면 이 MV 값이 안 올라갑니다. 안 올라가고, 그러면 올라갔던 물가가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항등적으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가를 잡으려고 그러면 이 M하고 V 값을 못 올라가게 꽉 잡아놓으면 된다. 금리를 올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돈의 유통속도가 떨어질 거니까 V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은행들이 대출을 하는 것도 억제해 놓으면
물가가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물가는 조용한데 이제 성장을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장을 만들려고. 물건을 더 많이 만들고 Y 또는 T가 증가하려고 그러면 돈의 양을 늘리면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사람들이 돈의 양을 늘렸는데 반대로 V가 훅 떨어지면 안 되겠죠? 사람들이 더 열심히 돈을 돌릴 수 있도록 하면 이 M 곱하기 V 값이 올라가게 되면 P가 올라가거나 Y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거는 야, 팬데믹 과정에서 돈을 엄청 풀었는데 금리를 저렇게 낮춰놓고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거나 경제가 성장하거나 둘 중에 한 개일 것 같은데 경제가 성장을 제대로 할까? 아이고 그럼 물가는 확실히 올라가겠네?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하는 이유가 이 화폐 수량설에 근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화폐 수량설을 갖고 좀 응용을 해볼까요? 응용을 해보면 과거에 이제 중상주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한 나라가 어떻게 부자가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부자가 될 것인가? 옛날에 스페인 같은 나라는 그랬죠. 중남미에 가가지고 금을 많이 갖고 오면 그러면 부자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겠죠? 그 나라에 금이 많이 쌓이면 부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아까 보셨던 화폐 수량설에서 이 금이라고 하는 게 근본이제 사회에서는 그 당시에는 근본이제였는데 금이 곧바로 화폐입니다. 금이 곧바로 화폐면 들어오면 부가 늘었다고 하지만 M이 증가한 거죠. M이 증가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게 이제 물가가 올라가거나 소득이 증가합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금 들어온 거 물가 올라가서 다 이제 옛날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겠죠. 그냥 물건 값이 다 올라간 거예요. 금이 들어오면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사람들이 소득이 증가해서 그걸 흥청망청 다 써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중상주의라고 하는데 금을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부자가 될 거다. 근데 근본이제에서는 이 돈이 들어와서 이 돈이 국내 물가를 끌어올려 버리면 부자가 아닌 것이죠. 또는 소득이 증가하긴 했는데 흥청망청 다 써버리면 돈이 들어온 게 부자가 아닐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부자가 되는 것이냐? 요런 방식으로는 그냥 돈이 들어오는 것만은 불가능하다. 근데 이 중상주의하고 완전히 정반대로 가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외국에 나가서 금을 가져와 봤자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그건 소용없는 일이고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을 합니다. 그러면 돈이 들어오겠죠? 그 돈을 그냥 중앙은행에 쌓아놓는 거죠. 돈을 안 늘려요. 안 늘리고 쌓아두면 M이 증가가 없었으니까 이 P하고 Y에서도 증가는 없겠죠. 다만 우리가 수출한다고 산업을 돌렸기 때문에 Y가 증가합니다. 요것만 가져가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수출한 거 달러가 들어와요. 달러를 국내에서 원화로 다 바꾸어서 하면 이걸 이제 태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M이 증가하면 돈이 증가하면서 P가 올라가거나 Y가 올라가거나 그래서 물가 올라가서 우리가 수출해가지고 번 돈 다 이제 의미 없어지거나 안 그러면 사람들이 소득이 증가했다고 흥청망청 써버리거나 그래서 또 의미 없어지거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신흥국들이 경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수출만 하고 그렇게 들어온 달러는 다 이제 외환보유고를 쌓고 요 돈이 국내에 안 풀리도록 해서 수출을 그렇게 많이 해도 돈이 안 늘어나게 하는 것이죠. 돈이 안 늘어나게 해서 들어온 돈 때문에 물가 올라가거나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지는 않도록 하는 이런 정책을 많이 써왔습니다. 지금 중국도 그렇게 해요. 중국도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미국의 불만이 늘 중국에 대해서 경제 문제에 대해서 불만이 이런 것이죠. 들어온 돈이 달러가 그렇게 들어가는데 중국이 경상수 흑자가 꽤 되잖아요. 미국한테서 무역 흑자를 꽤 얻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달러가 중국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중국 내에서 이 달러가 위안화로 바뀌어가지고 풀려나가도록 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소득이 증가했다 생각하고 돈을 쓰게 될 것이고 그러면 미국의 물건을 많이 수입해가면 결국 미국도 좋아질 거 아니냐. 근데 지금은 중국만 미국에 수출 많이 하고 흑자 없고 그 돈이 달러가 국내에서 안 퍼지게 해서 달러는 중국의 외환 보유고로 닦았고 있고 그러면서 수출도 했다고 돈이 더 풀리지 않으니까 소득이 수출을 해도 그만큼 증가하지 않고 미국이 물건 팔 것도 없고
이게 이제 미국의 불만인 것이죠. 예전에 우리나라한테도 이런 불만을 많이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미국은 이런 불만을 외국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환율 조작국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수출 많이 해서 흑자를 내는데 환율이 안 떨어지게 하는. 환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국 물건이 싸 보이는 것이죠. 외국 물건을 더 많이 사게 되는데 그런 효과를 없애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근본이제 하에서는 자동 조절 메커니즘이 있다. 근본이제는 뭐냐면 금이 그냥 돈이에요. 금이 들어가면 그냥 돈이 늘어나는 거고 금이 빠져나가면 돈이 줄어드는 것이고 근데 지금은 그런 방식이 아니죠. 달러가 들어오는데 달러를 위안화로 안 바꿔주거나 이러면 안 바꿔주고 이럴 수도 있는 것이죠. 중앙은행이 있어서. 그래서 근본이제에서는 중앙은행이 이런 행동을 못하기 때문에 경제가 수출이 늘어났다. 그래서 경제에 금이 들어간다. 그럼 그만큼의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경제 규모가 커지고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해서 사람들이 이 늘어난 돈으로 수입을 막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의 금이 다시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예전 상태로 복귀를 하는. 그래서 수출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한 나라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 혜택이 전 세계적으로 골고루 퍼져나가는데 요게 이제 금이 들어온 거를 지금은 통화량 증가가 안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달러가 들어오는 거를. 중앙은행으로 달러가 쌓아서 요게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경제가 커져가지고 수입이 증가하는 것도 없겠죠. 수출만 한 거죠. 그래서 수출한 나라만 경제만 커지고 다른 나라는 별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근데 돈이 늘어나서 이 나라가 사람들이 돈을 수입품에 써서 그래야지만 이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다 혜택을 본다. 이런 이야기가 이 근본이제 하에서 자동 조절 메커니즘이라는 의미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라는 거는 아까 제가 화폐 수량세를 설명한 것에서 이 모든 게 다 설명이 되겠죠. 중국이 수출 많이 해서 돈의 양이 막 증가하면 달러가 들어간 게 위안화로 막 풀려나가서 돈이 증가하면 물가 올라가거나 근데 물가 잘 관리하면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면 중국 사람들도 잘 살게 되고 이 소득이 늘어나면 해외에서 수입품도 많이 사올 거니까 미국도 좋지 않겠느냐. 이것도 역시 화폐 수량세로 관점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통화정책의 핵심은 그겁니다. 양을 조절할 것이냐, 화폐의 양을 조절할 것이냐, 아니면 화폐의 가격을 조정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에서 이제 금리라고 하는 거는 화폐의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게 되겠죠. 미국이나 한국의 경우에는 이걸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기금금리라고 하는 걸 중앙은행이 직접 결정을 하죠.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라고 하는 걸 한국은행이 직접 결정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가격을 직접 조절을 해서 경제에 영향을 미치겠다. 특히 이게 금리를 조정함에 따라서 M도 조정이 돼요. 화폐 양도 좀 조절이 되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고 사람들의 행동이 바뀜에 따라서 화폐가 퇴장돼 있거나 금고 안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야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금고 안에 넣어놓으면 안 되겠네. 예금을 하거나 열심히 그 돈을 쓰거나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 미국의 경우에는 금리를 조정해서 어떤 효과를 내려고 하는 것인데 이게 갈수록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만은 맞아요. 이 금리만으로 조정을 하기 어려운 것이 예전에는 미국도 통화량을 가령 M2 이런 걸 직접 조절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은행들이 불만이 생긴 거죠. 왜 우리만 때리느냐. M2라는 거는 은행 아닙니까? 은행만 관리를 해요. 아, 지금 돈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으니까 은행만 이렇게 막 쪼는 겁니다. 근데 은행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 사이에 골드만삭스 이런 증권업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80년대 이야기입니다. 1980년대 이야기. 그래서 은행들이 집단적으로 반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중앙은행이 경제 전체 통화량 관리하느라고 우리만 눌러 짜니까 쟤들이 저렇게 비은행들이 이금융권이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갈수록 커져갔죠. 그래서 90년대 들어오면 완전히 이제 금리 정책으로 완전히 바꿉니다. 은행이든 비은행이든 금리 영향은 다 받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정책을 다 바꿔놨는데 이 금리 정책이라고 하는 게 갈수록 잘 안 먹혀요. 사람들이 똑똑해지는 거죠. 아, 금리를 저렇게 맞추면 어떤 행동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식으로 움직이니까 금리에 따라서 세상이 그렇게 잘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나 미국의 경우에 금리 정책이 과도한
과도한 버블을 낳는 위험이 갈수록 커진 것만은 분명해요. 근데 중국은 이런 걸 계속 봐온 거죠. 봐오면서 비은행이 커지게 되면 중앙은행이 통화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구나. 그래서 제2금융권을 꾹꾹 눌러놓고, 그렇기 때문에 은행도 불만이 없어요. 근데 은행도 금리로 관리를 해주면 은행도 좋겠어요. 근데 중국의 경우에는 그걸 직접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 양적인 관리 정책이 뭐냐면 지급준비율이라고 하는 건데, 지급준비율은 율이 있다고 해서 금리가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자, 내가 은행에 100만 원을 예금했다고 하면 이게 지급준비율이 제로라고 하면 은행은 그 100만 원을 전부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대출 받아간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쓰다가 또 그 100만 원이 또 다른 은행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또 100만 원의 예금이 생기고, 이게 또 다시 100만 원의 대출, 또 다른 뭐 여러 은행에 또 100만 원 예금, 100만 원 대출, 이런 식으로 해서 최초에 100만 원의 예금이 계속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계속 예금이 생기고 대출도 계속 늘어납니다. 이게 이제 화폐가 계속 더 발생하는, 창조되는 그런 과정이죠. 근데 지급준비율을 10%로 해놓으면 최초에 100만 원의 예금에서 대출 가능한 것이 90만 원입니다. 또 새롭게 여러 은행들이 90만 원의 예금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이제 81만 원이 또 대출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최초에 100만 원의 예금이 90만 원, 81만 원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속도가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지급준비율 정책을 쓴다라고 하는 거는 이 은행 시스템이 이런 식의 이제 신용을 창조하는데 돈을 만들어냅니다. 중앙은행만 돈을 찍어내는 게 아니고, 은행은 돈을 찍는 건 아니지만 신용을 늘려가면서 돈을 만드는 거죠. 은행도 돈을 만들고 중앙은행도 돈을 만들고 은행도 돈을 만듭니다. 지급준비율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이 은행들이 돈을 만드는 거를 양을 조절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이 주로 쓰고 있는 게 이 지급준비율 정책인데, 이거를 계속 쓰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비은행권, 은행이 아닌 보험사, 증권사, 캐피탈 이런 곳들이 많다고 한다면 은행이 잘 대출을 안 해준다. 예전에는 100만 원 대출해주는 이제는 90만 원밖에 대출 안 해준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 풍선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중국은 요걸 이제 억제해 놓는 것이죠. 요걸 억제해서 지급준비율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나 미국의 경우에는 이 지급준비율 정책을 쓰게 되면 대출 은행이 안 해준다고 이쪽으로 가버려요. 풍선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급준비율 정책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중국은 이걸 억제해 놨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거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이 RP라고 하는 겁니다. 금리는 뭐 지금 연방은행이 미국 연준의 금리가 0.25% 이러죠. 뭐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0.5% 이럽니다. 이거는 정말 한 번씩 바꾸는데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모자라고 남거나 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중앙은행이 쓰는 게 이 RP 또는 뭐 레포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또는 뭐 그걸 반대로 한다고 해서 역 RP, 이걸 환매 조건부 채권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뉴스나 기사나 이런 거 볼 때 이제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RP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주식 공매도에도 관련되는 것인데 이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일상적인 통화 정책인데 금리를 뭘 특별하게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설정해 놓은 금리 0.5%에서 0.5%로 하자고 했는데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금리가 자꾸만 은행들 사이에 거래를 하다 보니까 떨어져요. 0% 내려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책 0.5%를 정해놨기 때문에 요 금리가 다시 올라오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 정책금리를 바꾸는 게 아니고 시장금리가 정책금리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도록 조절을 해주는 게 이 RP 정책인데, RP인데 이 RP 어떻게 하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담보대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또는 뭐 담보 맡기고 차입하는 게 있겠죠. A가 돈을 빌리고 싶어요. B한테서. 그러면 돈을 빌리면서 갖고 있던 채권을 담보로 맡겨놓는,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A가 돈을 빌릴 때 또는 B가 돈을 대출해 줄 때 담보 대출이면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RP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거하고 똑같아요. A가 돈 빌리는 거고요. B가 채권을 맡아주는 겁니다. 똑같은데 이거를 쪼개놨어요. 어떻게 쪼개놨냐면 A가 B한테서 돈을 빌리는 게 아니고 B한테 채권을 팔고, 갖고 있는 채권을 팔고
그 채권 판 돈을 받는 걸로 거래를 합니다. 법적으로. 이런 거래를 해요. 그럼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 아니냐? 돈 빌리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래가 아니냐? 그 뒤에 이명 계약으로 뭘 또 하느냐면 이 B는 샀던 채권을 일정 기간 후에 반드시 되판다는 약정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때 A는 그 돈을 다시 매수 대금으로 준다라는 약정을 맺어요. 이 두 개의 거래를 한꺼번에 맺는 거를 우리가 RP 거래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담보대출하고 똑같은 모양을 갖죠. 똑같은 모양을 갖는데 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법적으로는 두 개의 거래예요. 채권 매도, 채권 매수 이런 거래가 두 가지가 연결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한 가지만 떼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엮여 있는 것이죠. 뭐가 다르느냐? 이 담보거래에서는 B가 채권을 꽉 잡고 있습니다. 담보물로 채권을 잡고 있죠. A가 이걸 팔아먹지 못하도록. 그러다 보니까 이 채권이 그대로 딱 묶여 있어요. 그렇다고 B도 팔 수가 없습니다. A도 팔 수가 없고 그냥 딱 묶여 있는 데 반해서 이 RP 거래에서는 이 채권이 B가 한테 넘어간 거죠. B가 팔 수가 있습니다. 이 채권을 팔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때 다시 사서 주면 되는 것이죠. 이때 다시 사서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RP 거래를 하게 되면 이 채권 중심으로 보는 거거든요. 채권 중심으로. 담보대출이라고 하는 거는 그 채권은 담보물이고 그냥 돈의 움직임 중심인데 이 RP 거래에서는 돈의 움직임도 있지만 채권이 거래가 가능합니다. 공매도 할 때 대차 거래한다고 하죠. 이 대차 거래가 이 RP 거래입니다. B가 그때는 이제 B가 중심이에요. B가 주식을 사오는 겁니다. 빌려온다고 이야기하지만 정확하게는 법적으로 완전히 사는 거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이 사오는 거죠. 사면서 돈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B가 자기 주식인 것처럼 주식을 팔 수 있는 것이죠. 자기한테 없는 주식인데 빌려와서 팔았습니다. 빌려오는 게 법적으로 담보물로 빌려온 게 아니고 이 RP 거래하고 똑같이 자기 소유로 빌려오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공매도 할 때도 이걸 씁니다. 근데 이제 중앙은행이 RP 거래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시장에 은행들이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아우성입니다. 0.5%라고 금리를 중앙은행이 정해놨는데 은행들끼리 거래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가지고 금리가 막 0.7%, 0.8% 그래야지만 은행들끼리 돈을 빌리거나 할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돈이 너무 모자란다는 이야기죠. 중앙은행이 이 금리를 바꿀 생각이 없으면 이게 중앙은행은 이렇게 하고 시장은 이렇게 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중앙은행 이 금리가 맞다고 생각하면 이 금리를 유지할 거면 은행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채권을 담보로 잡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일반 담보대출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채권을 사주는 거예요. 채권을 사주는 거죠. 근데 은행 입장에서 이 채권 팔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면 이 RP 거래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은 채권을 팔고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 뭐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지나고 나면 중앙은행한테 팔았던 채권을 다시 계약에 따라서 다시 가져오고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일주일이나 한 달 동안 필요한 돈만 빌리고 채권은 뭐 잠깐 피어 있다가 다시 들어온 것이고 이동안에 은행이 받아야 될 채권의 이자도 또 다 받아요. 채권의 이자는 중앙은행에 넘어가는 게 아니고 RP 거래하면 여기서 다 들어옵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도 배당 빌려주는 곳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갔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건 아니고 그런데 매매는 가능하게 돼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 RP 중앙은행이 RP 하는 거는 은행들이 돈이 부족하면 RP 거래를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시중에 돈이 너무 많아요. 돈이 너무 많아서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는 0.25%하고 0% 이렇게 금리를 설정해 놨는데 시장에 돈이 너무 많아 자꾸만 금리가 0으로 내려갑니다. 자꾸만 0으로 내려가. 은행들끼리 돈이 남아서 이자를 0.5%만 주면 그냥 돈 빌려준대요. 근데 0에서 0.25니까 이게 0.1, 0.15는 돼야 될 건데 자꾸만 0.5까지 내려가고 하니까 중앙은행이 돈을 빌려줍니다. 아니 중앙은행이 왜 돈을 빌리나? 생각 어렵죠? 중앙은행 돈 찍으면 되는데 왜 돈을 빌리나? 역 RP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중앙은행이 돈을 빌리고 대신에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채권을 맡겨놓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이제 돈 돌려주고 이 채권 돌려받고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시중에 돈이 많이 남아서 중앙은행이 그 돈을 채권을 팔면서 파는 형식으로 중앙은행이 돈을 빌리는 것을 역RP, 역레포라고도 하고 역환매조건부 채권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그런 겁니다.